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의 풍경이 참 멋집니다. 자, 여기는 산책로입니다. 서쪽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강 건너편 강북지역의 아파트 숲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입니다. 강 건너 강북지역의 서울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의 경계에 있는 아차산입니다. 해발 287m 아차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토요일 저녁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에 여행을 했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관련해서 LA 여행의 추억에 관하여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은 제가 지금부터 3년 7개월 전인 2019년 2월 중순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 여행의 추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인구는 한 80만 정도 됩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인데요. 그에 반하여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고 인구는 한 8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제가 아침에 로스앤젤레스를 소개해 드릴 때는 로스앤젤레스는 겨울 평균 날씨가 14도고 여름에 평균 기온이 23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반하여 샌프란시스코는 로스앤젤레스보다 위도상으로 더 북쪽에 있는 위도가 37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위도가 37도인데요. 대한민국 서울과 위도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으면 한여름에 더울 때는 혹서기에는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 될 때도 있고, 또 한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기가 계속 될 때도 있는데요. 같은 위도에 있는 위도 37도 서울과 같은 위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한겨울에도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또 한여름에도 영상 24도 이상으로 올라가지가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지중해성 기후로 사시사철 쾌청하고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관광하기에도 좋은 도시인데요.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정평이 나 있는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행했던 코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트윈 픽스를 갔고, 그 다음에 시빅 센터, 그 다음에 피어 39,
그 다음에 피어 39에서 유람선 투어를 하면서 알카트라즈 섬, 또 금문교 밑을 유람선을 타면서 관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문교 건너 소살리토라는 지역에도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의 총본산 나파밸리에도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프리미엄 아울렛 시몬 센터라고 거기에서 이제 쇼핑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라델리 초콜릿, 170년 전통의 기라델리 초콜릿 회사에서 조성해 놓은 그 쇼핑센터가 기라델리 스퀘어인데요. 거기에서 초콜릿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문교 하면 1년에 관광객이 한 900만 명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금문교는 길이가 2.8km나 됩니다. 그리고 그 타워, 금문교가 현수교지 않습니까? 다리에 도로면을 대형 케이블이 끌어올리는 방식의 현수교인데요. 그 현수교의 그 케이블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의 높이가 무려 227m입니다. 무려 227m의 기둥 두 개가 금문교의 케이블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리의 길이는 2.8km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리의 도로면과 그 해수면과의 높이 차이는 무려 66m나 됩니다. 66m. 그 당시에 건설된 때가 1933년에 착공해서 1937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금문교가 완공된 지 85년이 됐는데요. 그 금문교를 건설할 때 미국 해군에서 대형 군함도 지나다닐 수 있도록 거기 다리의 도로면과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크게 해달라라고 해서 다리를 떠받치고 다리의 도로면과 그 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무려 66m나 되니까 대형 군함이나 초대형 크루즈 유람선들도 다 통과할 수가 있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인터내셔널 오렌지라고 해가지고 강렬한 오렌지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방문자들한테 좀 자극적이고 좀 뭔가 충동을 부추기는 그런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37년 다리가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85년 동안 자살자, 그 금문교에서 자살한 사람이 1,5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명 정도가 금문교에서 자살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매달 2명 정도씩 금문교에서 자살을 하다 보니까 금문교 당국에서는 원래 작년도까지 다리 난간에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실행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문교의 색깔을 좀 충동적인 그 오렌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나 파랑색으로 바꾸자는 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템즈강에 다리 중에 하나가 블랙 프라이어 브릿지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어 브릿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다리인데요. 검은색이 죽음, 우울증 뭐 이런 것을 연상시키다 보니까 자살자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록색으로 페인트를 다시 칠했더니 자살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문교의 색깔도 충동적인 색깔인 오렌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나 파랑색으로 바꾸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은색은 죽음이나 우울 뭐 이런 걸 상징을 하고, 파랑색, 초록색은 뭐 의지력, 청춘, 열정 이런 걸 상징하는데요. 지금 금문교의 색깔 인터내셔널 오렌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이중적인 색깔이라고 평가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오렌지, 붉은색은 열정이나 그 젊음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또 자살을 충동질하는, 부추기는 그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좀 불안해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색깔의 요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오렌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블랙 프라이어 브릿지가 검은색에서 초록색으로 색깔을 바꾸면서 자살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듯이 금문교도 그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이제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무슨 음악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9월 3일 토요일 저녁이어서 그런지 무슨 음악회 무슨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기타를 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왜 금문교의 색깔을 인터내셔널 오렌지라는 그 오렌지색으로 칠했는지에 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답니다. 견해가. 첫째가 그곳이 안개가 많이 끼고 폭풍이 자주 있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안개 속에서 다리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강렬한 색깔인 인터내셔널 오렌지색으로 칠했다라는 설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오렌지 색깔이 가장 저렴한 페인트다. 그래서 그걸로 칠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처음에 페인트를 1회만 칠하는 게 아니라 초벌로서 일단 칠하고 그 다음에 또 덧칠하고 이런 방식인데요. 그 당시에 그 엔지니어들이 초벌로 인터내셔널 오렌지를 칠하고 다음에는 이제 2회, 3회차 칠할 때는 다른 색으로 덧칠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칠했던 인터내셔널 오렌지 색깔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2차, 3차 덧칠할 때도 처음에 색깔인 인터내셔널 오렌지로 칠하게 됐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세 번째 의견인데요. 제 생각에는 한 세 번째 의견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부정적 요소도 있는 색깔이다 보니까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바꾸면 자살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그 다리 길이가 2.8km나 되고 그 타워 주탑의 높이가 무려 227m고 도로면과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66m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토목학회에서 1996년인가 선정을 했는데요. 현대 토목 건축물 중에는 7대 불가사의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잠실 나들목에서 좌회전해서 잠실거래 아파트 숲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문교가 현대 토목 건축물 중에서는 7대 불가사의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공사기간이 4년 정도밖에 안 걸렸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났던 연도죠. 1937년에 완공됐으니까 한 85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1년에 900만 명이나 찾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정평이 나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 즉 금문교입니다. 잠실 나들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바닥을 촬영을 하고 제 자전거를 핸들을 촬영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문교를 제일 먼저 구경했는데요. 남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전망대가 포트 포인트고, 금문교 건너편 북쪽은 이제 마린 카운티입니다.
북쪽에 마린 카운티 쪽에 있는 전망대가 비스타 포인트인데요. 처음에 낮에 구경할 때는 샌프란시스코 쪽, 즉 남쪽에 포트 포인트에서 조망을 했고, 나중에 저녁에 조망을 할 때는 북쪽에 있는 마린 카운티 쪽에 비스타 포인트에서 조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워낙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금문교를 달려서 건너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문교를 제가 일행들하고 같이 그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행들이 그 금문교의 남쪽 즉 포트 포인트의 기념품 숍에서 아이 쇼핑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금문교 중간 지점까지 왕복 달리기를,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왕복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 끝에까지, 북쪽 끝까지 왕복 달리기 하면 왕복 2.8km 길이니까 왕복 5.6km인데요. 중간 지점까지만 했으니까 1.4km를 왕복한 거니까 2.8km입니다. 원래는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 되면 기다리는 일행들이 너무 짜증날까봐 그냥 중간 지점까지만 그 왕복 달리기 구두를 신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금문교는 도로가 왕복 6차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의 차도인데요. 그 한쪽에는 보행로 겸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행로 겸 산책로는 폭이 한 2m 정도 되는데 산책할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달리기 할 수도 있고, 가보니까 주로 뭐 걷는 분들,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유일하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중간중간에 잠깐씩 멈춰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또 별도로 주머니에 넣고 가가지고 그 날짜가 찍히는, 촬영이 일시가 찍히는 그 디지털 카메라로 인증샷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3년 7개월 전인 2019년 2월 중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 금문교 중간 지점에 가면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곳이 굉장히 엄청난 강풍이 불고 지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중간 지점은 한 8m 정도 좌우로 흔들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뻣뻣하면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강풍이나 지진이 있을 경우 끊어져 버리니까 탄력성인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리 중간 부분은 좌우로 한 8m 정도 움직이게 설계를 했었다고 합니다. 강풍 지진에 대비해서. 그래서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좀 느껴져서 약간 아찔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출입구 쪽을 통과하고 있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자, 계속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신호대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문교 위에서 주변의 풍경을 보게 되면 금문교의 남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프란시스코고 북쪽은 마린 카운티고요. 그 다음에 금문교의 서쪽은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그 다음에 금문교의 동쪽은 샌프란시스코만입니다. 바다에서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영일만 뭐 이런 식으로 천수만, 이렇게 바다에서 움푹 들어가 있는 육지 지역을 만이라고 하는데요. 금문교 동쪽은 샌프란시스코 만입니다. 그 만 저 안쪽으로 가면 북동쪽에 오클랜드가 있는데 거기가 세계 대학 랭킹 10위 전후에 해당이 되는 UC 버클리가 있습니다. UC 버클리. 제가 그것도 투어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주변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만 쪽에, 즉 금문교의 동쪽 지역에 그 알카트라즈 섬이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섬, 다들 아실 텐데요. 영화의 배경으로 많이 등장했던 알카트라즈 섬입니다. 그 알카트라즈 섬은 영화 숀 코네리 주연의 더 록, 그 다음에 1급 살인, 알카트라즈의 탈출 등 다양한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한 곳이 알카트라즈 섬인데요. 그곳은 알카트라즈는 1934년부터 1963년까지 횟수로 30년 동안입니다. 1934년부터 1963년까지 횟수로 30년 동안 미국의 연방 교도소로 실제 이용이 됐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1934년부터니까 금문교가 공사 시작한 지 2년 차였습니다. 그때부터 1963년도까지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던 연도인 1963년도까지입니다. 즉 1934년부터 1963년까지 횟수로 30년 동안 미국의 연방 교도소였는데요. 거기는 주변이, 섬 주변에 그 물살의 흐름, 조류가 엄청나게 물살이 흐르고 물살이 세고, 그 다음에 그 수온이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물살도 세고 수온도 차갑고, 주변에 그 식인 상어들이 엄청나게 출몰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영을 할 줄 안다 할지라도 탈옥을 했을 경우에, 감옥에서 탈옥했을 경우에 생존할 확률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30년 동안 교도소 운영하던 중에 마감하기 1년 전에, 폐쇄되기 1년 전 1962년도에 마릴린 monroe가 사망했던 연도입니다. 1962년도에 세 사람이 그곳을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세 사람이 탈출에 성공을 했고,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더 록이죠. 숀 코네리가 주연하는 더 록.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1급 알카트라즈의 탈출입니다. 알카트라즈의 탈출. 실제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번 탈출을 했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탈출을 했었습니다. 그게 1962년도로 알카트라즈가 폐쇄되기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그 알카트라즈 섬도 보이고, 주변에 태평양도 보이고, 또 금문교보다 1년 전에 완공됐던 다리가 그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브릿지라 해가지고, 즉 샌프란시스코 만에 있는 다리다, 이런 뜻이죠. 샌프란시스코 베이 브릿지. 베이라는 게 천수만, 영일만 할 때, 샌프란시스코 만 할 때 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브릿지가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연결을 하는데요. 오클랜드에 이제 세계 10위권 대학인 UC 버클리가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투어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 놀이마당 쪽을 통과해서 이제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금문교를 이제 낮에 투어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여행기, 또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로스앤젤레스 여행기, 또 어제 저녁에 소개해드렸던 일본 오사카 교토 여행기, 또 어제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대만의 타이베이 화롄 여행기,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2년 반 전인 2020년 초에 인문학서적 독서하는 여행과 자전거 타기를 출판할 때 거기에다 다 기술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금문교 투어가 끝나고 갔던 곳이 바로 그 트윈픽스입니다. 트윈픽스. 트윈픽스는 뭐냐면 두 개의 이제 언덕이란 뜻, 봉우리란 뜻이죠. 두 개의 쌍둥이 봉우리. 트윈이 쌍둥이고 픽스가 봉우리지 않습니까? 쌍둥이 봉우리란 뜻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는 언덕이 한 4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트윈픽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이 정말 멋집니다. 자, 이제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왔는데요. 이쪽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계속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3일 토요일인데요. 주말을 맞이해서 엄청난 인파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주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쪽에서 촬영하는 게 더 좋았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촬영하는 게 더 좋았었습니다. 지난번에. 자, 제가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관객석에 앉아 있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깅로 한 바퀴에 2,563m인데요. 조깅로 폭은 한 5, 6m 되고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탄력이 있어서 달리기를 하거나 걷기에 참 좋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9월 3일까지 무려 20년 6개월 동안 마라톤을 해왔습니다. 자, 계속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문교 투어 끝나고 두 번째로 간 곳은 트윈픽스였습니다. 트윈픽스에서 내려받아 본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18년 9월에 로스앤젤레스 갔을 때는 게티 센터라고 건물 공사비만 1조 원 정도 투입이 된 게티 센터, 그 석유 재벌이었던 폴 게티가 건립한 게티 센터가 언덕에 있어서 그 언덕에서 로스앤젤레스 풍경을 조망했을 때는 좀 멀리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의 시가지가 좀 멀리 보이는 그러한 구조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부터 3년 7개월 전에 2019년 2월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트윈픽스에 가서 샌프란시스코를 조망할 때는 가까이에 샌프란시스코 시가지가 바로 밑에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이 정말 멋진 그러한 풍경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트윈픽스에서 바라다 본 풍경은 트윈픽스에서 북쪽을 바라다 보면 금문교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북서쪽으로 바라다 보면 태평양이 보이고 북동쪽으로 바라다 보면 오클랜드 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브릿지라는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 오클랜드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 버클리 캠퍼스도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언덕인 트윈픽스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인증샷을 많이 찍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은 시빅센터입니다. 시빅센터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포함해서 연방 공공기관들 또 뭐 각종 공공기관들이 다 거기 박물관들 포함해서 다 거기에 운집되어 있는 공간이 시빅 센터입니다. 그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시청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청 건물이 돔 형식입니다. 돔. 그래서 우리 국회의사당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든 미국의 국회의사당도 다 돔 모양의 지붕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돔의 높이는 무려 137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높이의 돔 구조의 건축물이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돔의 높이가 137m인데 샌프란시스코 시청도 돔 구조의 건축물인데요. 돔의 높이가 94m입니다. 94m.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돔 구조의 건축물 중에서는 5번째로 높은 건물이 샌프란시스코 시청인데요. 그것도 이제 무기 검색대 뭐 이런 걸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긴 하지만 별도의 허가 없이 무기 검색만 마치면 거기를 안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가 있는데, 거기 샌프란시스코 시청 청사 건물 1층 로비에는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결혼식 장소나 영화 촬영 장소로 많이 애용이 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시청 시티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보면 중심광장, 시빅센터의 중심광장이 있는데요. 중심광장에는 양쪽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들이 잎은 다 져버리고 앙상한 줄기,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연상이 됐냐면 동아프리카 동부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 나무 아시죠? 그게 연상되는 그러한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가 시청 앞에 중심 광장의 가로수로 있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은 이제 피어 39입니다. 제가 4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갔을 때는 산타모니카 피어에 갔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3년 7개월 전에 갔었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피어 39, 피어가 항구, 부두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39번 부두, 샌프란시스코 39번 부도인 피어 39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뭐 바다 사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피어 39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유람선을 타고 알카트라즈 섬과 또 금문교 밑에 지역을 유람선으로 1시간 정도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카트라즈 섬을 보니까 어떤 게 연상이 됐냐면, 자, 프랑스의 노르망디 쪽에 근처에 있는 몽생 미셀이라고 아실 겁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산이라는 의미의 몽생 미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곳이 몽생 미셀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아실 겁니다. 서기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 있었고 프랑스가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영국이 그 프랑스의 몽생 미셀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8, 9차례 공격을 했는데 끝까지 한 번도 그것을 프랑스는 영국한테 빼앗기지 않고 전부 사수를 해서 프랑스의 자존심으로 지켜낸 곳이 바로 몽생 미셀인데요. 거기도 그 바다 해안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다에 있는 바위산에다가 그 미카엘 대천사의 그 교회라는 컨셉으로 산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어 놓은 게 바로 몽생 미셀이지 않습니까? 그 알카트라즈 섬, 금문교
동쪽으로 있는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알카트라즈 섬을 보니까, 유람선을 타면서 그걸 보니까 프랑스의 몽생 미셀이 연상되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카트라즈는 1934년부터 1963년까지 햇수로 30년 동안 미국의 연방 형무소, 교도소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몽생 미셀도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한동안 거기가 교도소로 사용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알카트라즈 섬을 보니까 몽생 미셀이 연상이 됐었습니다.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알카트라즈 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영화의 무대 배경에 등장하는 곳이었는데요. 알카트라즈의 탈출, 1급 살인, 더 록 이런 영화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람선 투어가 끝나고 피어 39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시푸드 전문점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안주 삼아서 맥주 마시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석양, 저녁 노을, 해질녘이었기 때문에 태평양 쪽으로 저물어 가는 해를 보면서 그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식사할 때 시푸드 전문점이 피어 39의 2층에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 그 부바 그 건프 슈림프라고 1994년에 개봉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영감을 받은 그 식당이 바로 부바 건프 슈림프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여행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로스앤젤레스의 그 산타모니카 해변의 그 상가 퍼시픽 파크 맞은편에 부바 건프 슈림프라는 그 세계적인 새우 요리 전문점이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동일한 상호가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피어 39에서 시푸드 전문점에서 식사를 할 때 바로 옆에 가게가 바로 부바 건프 슈림프였습니다. 1994년에 개봉된 영화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에서 영감을 받아서 1996년에 설립된 새우 요리 전문점이 바로 부바 건프 슈림프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침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부바하고 건프, 슈림프 이건 무슨 뜻이냐? 흑인이었던 부바와 백인이었던 톰 행크스가 같이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둘이 다 제대하고 미국 엘라베마에 가서 새우잡이 업 회사를 세우기로 했는데 그 흑인 그 부바가 전사를 해버리죠. 그래서 전사한 그 전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포레스트 검프가 즉 톰 행크스가 전역 후에 실제 엘라베마 가서 새우잡이 업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전사한 흑인 이름 부바와 살아서 약속을 지킨 검프, 그 다음에 슈림프는 새우란 뜻이고요. CEO는 코퍼레이션에서 부바 건프 슈림프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영화 그게 1994년이니까 28년 전에 개봉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부바 건프 슈림프라는 새우 요리 전문점을 1996년에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4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도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그 식당을 봤는데 3년 7개월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여행 갔을 때도 피어 39라는 곳에서 동일한 상호의 가게를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또 소살리토입니다. 소살리토는 이제 금문교의 북쪽이 마린 카운티고 거기에서 좀 더 가면 소살리토인데요. 소살리토는
스페인어로 작은 버드나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작은 버드나무. 거기는 요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정박이 되어 있는 휴양 도시입니다. 소살리토. 그래서 그 현지 가이드가 한국 교포, 한국인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재미 교포가 현지 가이드 안내 역할을 했는데요. 그분이 재밌게 설명한다면서 닭살도 아니고 돼지고기 살도 아니고 소살이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라, 소살리토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3년 7개월 전입니다. 2019년 2월 중순. 그래서 거기는 중국 영화 1000밀밀이라고 있습니다. 2001년도인가,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1년도인가 개봉된 영화인데요. 장만옥과 여명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장만옥과 여명이 주연했던 영화 1000밀밀 3탄 소살리토입니다. 제목 풀네임이 1000밀밀 3 소살리토라는 제목의 영화가 그곳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휴양 도시다 보니까 소살리토가 많은 영화에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이제 그 시푸드를 해산물 요리를 먹으면서 또 이제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갔던 곳은 어디냐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프리미엄 아울렛 시몬 센터라고, 거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리를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브릿지라는 다리를 건너서 오클랜드로 들어가면 UC 버클리를 통과해서 샌프란시스코 프리미엄 아울렛 시몬 센터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뭐 다양한 브랜드의 저는 주로 운동화를 여러 컬레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티셔츠도 사려고 골랐더니 미국 체격에 맞게 제작이 돼서 그런지 스몰, 가장 작은 사이즈를 골랐는데도 라지 사이즈였습니다. 저는 미디엄 M을 사려고 했는데 가장 작은 크기 스몰을 골랐는데도 미국인 체형에 맞게 제작돼서 그런지 라지 사이즈 크기여서 사질 못하고 그냥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프리미엄 아울렛 시몬 센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갔던 곳은 어디냐면 그 UC 버클리입니다. UC 버클리는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대학 평가 기관에서 세계 대학들의 랭킹을 매겼는데요. 10위 정도 했습니다. 10위.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거기 UC 버클리는 이제 우리나라 명사들 중에서도 UC 버클리 출신, 로스쿨 출신들이 있죠. 전 법무장관을 했던 누구 계시죠. 그 다음에 거기는 UC 버클리를 졸업한 학생 중에 30명이 노벨상 수상자고요. 또 UC 버클리의 교수 출신 중에 한 40명 정도가 또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30명, 교수가 40명, 그곳 출신의 학생과 교수들이 노벨상을 한 70여 명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을 미국이 성공을 했는데요. 그것의 시작은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라는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인데요.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1939년 8월 2일 날 편지를 썼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한 달 전에 1939년 8월 2일 날 아인슈타인이 프랭클린 대통령한테 이런 내용으로 쓴 겁니다. 지금 독일의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다. 히틀러보다 우리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지. 반대로 히틀러가 먼저 개발하면 인류는 멸망한다.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날, 종말의 날이 온다.